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일명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주편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재훈 전문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이 질문 오늘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런 감염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증가하면서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백종우 교수님, 이런 감염 재난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재난이라는 게 이제 개인과 지역사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사고, 이런 것들인데, 감염 재난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실제 메르스 때도, 그때 이제 확진되셨던 분들이 1년 후에 조사했을 때도 한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될 정도로 장기간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부분에서 보면 생활치료소나 이런 데서 우울증이 있지 않은 환자, 일반적인 그런 환자들에서도 격리치료를 하면서 뭐 수면제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관계된 약들 처방하는 횟수가 또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재훈 원장님, 네. 혹시 개원가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개인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염 재난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불안 수치가 높던 분들이 더 이제 그 불안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성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감염 재난이라는 게 단지 불안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이라는 공포와 연결된 그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잖아요. 기존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걱정이 보태지면서 훨씬 더 폭발하는, 그걸로 인해서 뭐 심한 불안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어떤 공포감 때문에 더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지금과 같은 감염 재난 말고도 사실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재난 관련돼 가지고 환자들이 더 우울증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자살률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추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백종원 교수님. 네. 네, 사실 재난과 자살의 관계는 이제 재난의 성격과 어떤 대처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나 뭐 9.11 테러 이후에 자살이 늘 것 같은데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이제 홍콩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해에 노인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지금도 저희가 요양병원에 면회도 못 가니까 이제 이 지지 체계가 이제 막히고 만날 수도 없고 또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첫 해에 노인들이 제일 피해를 봤다 이런 보고가 있고,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에서 한 2만 명이 사망한 끔찍한 재난이었는데 처음에는 자살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가 늘었냐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한 이제 중장년층 자살이 늘었거든요. 보통 재난 초기에는 이제 불안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울, 분노, 나중에 이렇게 소진이 되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우리가 다 같이 힘드니까 함께 이겨내자 그러면은 또 모두가 힘드니까 이게 또 견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는 벌써 1년 10개월째 저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또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작되는데요. 나만 힘들다.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부터 위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금방 사그라들지 않고 더 우울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격리나 주변에 보면 격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든지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백신 관련 사망이라든지 감염 관련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환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훈 원장님, 네. 누구는 이런 스트레스가 단기로 남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좀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도,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에너지 체력 차이가 있듯이 심적으로도 체력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아무리 뭐 마음의 에너지가 세든 마음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분이든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한계치는 방금 전에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버티지만 그 에너지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그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재난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그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제 한국인들의 우울증이 OECD 국가의 거의 1위다. 그리고 불안 증상도 4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태, 네. 그리고 연령별, 뭐 성별별로 좀 특이점이 있을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기부해서 시작했는데 복지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3개월 간격으로 쭉 했거든요. 처음에 정말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PHQ라고 이제 우울 척도 10점, 20점 만점이어가지고요. 10점을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보는데 이게 20%가 넘더라고요. 올해 3월 같으면 24점 몇 프로 이렇게. 평소에 이런 뭐 정신건강 조사에서 볼 수 없는 점수죠. 와,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뭐 자살도 뭐 17% 생각해 본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미국, 영국, 일본 할 거 없이 다 최소한 15%에서 20% 이렇게 우울고위험군이 늘었는데 원래 이제 감염 재난 시기에 이런 불안, 우울, 분노는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안하니까 마스크도 쓰고, 예, 그다음에 손도 씻고, 우울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로 바꾸고, 분노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바꿀 에너지도 얻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감염 재난 시기에 이게 역기능,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한 것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는 분들, 우울 때문에 이제 미리 포기해 버리는 분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들을 아마 작년 올해 그리고 본인을 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감염 재난 시기에 이 정신건강의 문제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한, 또 기존의 우울증이나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재발을 한 꼭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감염 재난 상황에서 특히 더 이런 코로나 우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정신과적인 경증 단계이지만 정신과적인 질환,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감염 재난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 체계를 확보하는 거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격리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의 수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뭐 전철 타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면
지금은 막 불안도가 올라가고 더 경계하게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그 증상을 좀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심해지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의를 받으셔서 조기 치료적 개입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아니더라도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여러 가지 툴도 있고 한데요. 혹시 이 코로나 우울이 이전에 기존에 저희가 진단하던 우울증과의 좀 차이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데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증상의 차이가 있기보다는 유발한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운동, 활동, 예,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줄면서 이제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원인의 차이가 제일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10대, 20대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여성이라. 그게 아무래도 제일 활동이 또 왕성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또 정재훈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원이 적은 사람들, 뭐 1인 가구, 장애인, 노인, 이 재난이 참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여성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자살이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작년 9월부터 확 올라가면서 10월에는 45%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이게 누군지를 분석해 봤더니 10대, 20대, 그다음에 여성 중에는 비정규직 플러스 그다음에 양육 부담이 큰 사람, 애가 어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되는 가족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자살로 사망했다는 게 시사하는 게 결국 코로나 때문에 특정 업종이 피해를 보는데 특히 여성이 휴먼 서비스를 많이 하시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던 거, 네. 또 이제 학교 안 가고 애들이 또 뭐 복지관이나 뭐 요양병원의 접근성, 돌봄 노동이 또 감소하면서 여기에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10대, 20대도 음. 사실 응급실에 이런 자살 시도나 이런 음. 걸로 해서 오는 환자들이 실제 많이 늘었고요. 음. 대부분 보면 뭐 아이들이 학교 다니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갈등이 좀 적었다가 집에만 있으면서 또 갈등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0명 중에 20%면 2명은 내 주변에도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이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좀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뭔가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능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학업이나 아니면 사회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사회적 활동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도 사회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장애를 받는, 손실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응급실에서도 보면 자살을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자살을 시도해서 오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살률을 사실은 줄이고 자살을 막는 것이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자살은 사실 뭐 특정 사람이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뭐 자살 경고 신호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살이라는 거는 이제 진단병은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일 그쪽에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자살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제 건강 문제, 이 세 가지가 삼중고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다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우울을 지금 계속 얘기해 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실제 코로나 우울에서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이게 소득도 자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문제, 코로나 자체가 뭐 건강의 위협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사실 15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한 해를 제외하고는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살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자살 죽음이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고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의 가족과 동료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그 경고 신호를 분석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외국 같은 90%가 넘게가 죽고 싶다는 말을 표현했거든요.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정재훈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상 또 직업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일을 제대로 손에 잡지 못하고 학생은 공부를 어려워하는 뭐 이런 이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너무 힘들어하던 사람이 주변의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때 이게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마워하고 끝내거나 다음에 술 한잔하고 하자 하고는 끝냈는데 이제 다음이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경고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경고 신호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그 변화를 좀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재훈 원장님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뭐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울감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네. 높아지면 전문가랑 좀 상의를 좀 초반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제 정신과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가서 또 이렇게 뭔가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나 약을 먹는 거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참고 참다가 이런 자살까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우울증 치료 과정이나 아니면 우울증 치료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에 대한 어떤 문턱이 높은 게 아직도 현실인데요. 다행인 점은 반드시 처음부터 정신과를 방문하시기 전에 지금은 국가에서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각 지역에 일반 국민들이 의료 기록이 아닌 일반 상담으로서 접근을 하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스크리닝이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이 아직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또 정 인터넷 검색이 어려우시면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그런 기관의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그곳을 먼저 방문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단순 상담이나 어떤 환경적 개입을 통해서 치료하기에는 좀 더 중증 단계로 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또 연결도 해드리고 의뢰도 해드립니다. 또 경제적으로 치료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곳을 먼저 방문하실 수 있는 좋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신과를 방문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반드시 또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개입, 여러 가지 전문적인 테크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료 기록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료 기록은 완전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료 받으신 기록이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신과적인 질환은 그냥 질환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삶과 인생이 담겨 있다 보니까 사실 그냥 뭐 약물요법 하나로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런 우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감염과 관련된 상황과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고 임세원 교수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2018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날 불의의 사고로 환자에 의해서 중증의 이제 정신질환이 있던 분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레지던트 적어도 2년 차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는 평소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좀 아는 것도 많은 친구였는데 환자들한테 굉장히 따뜻했고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본인이 며칠 전에 퇴원을 하신 이제 할머니였는데 할머님이 퇴원한 다음에 외래로 와서 이제 갑자기 인사를 하시겠다고 왔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게 방에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만 뭐 퇴원을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는 이제 또 뒤에 환자들은 막 밀려 있고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날 돌아가시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인사였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자살의 경고 신호를 놓쳤다라고는 이제 너무너무 자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10년이 지나서 이거를 우리가 언젠가 꼭 이걸 잘 기억해 놨다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이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한 13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수료를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첫 번째로 영국에서도 이걸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만든 거를 국민들이 수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기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동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재난 시기를 잘 견디는 것 중에 이전에 이제 감염이 확진됐는데 제일 후유증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나 연구한 것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이타적인 감정을 느낀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오늘 확진당하고 힘들고 격리돼야 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오늘을 참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오히려 제일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면역력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위기 때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 공동체를 이제 서로 응원하려고 하면은 전 두 번째는 이때 제일 힘든 사람들을 또 국가와 사회가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방역에 힘쓰는 분들과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건소의 방역진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조사 결과에서는 자살 생각이 35%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대면보다 좀 높게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겠죠. 이분들한테 무슨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도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는 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복 뭐 이걸로 자아실현 이걸로 나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힘든 분들 또 맨 앞에서 싸우는 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보호해야겠다. 이런 정책이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보통 평균 4가지의 요인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 코로나 시기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빚이 생기면서 그럼 가족 관계가 또 나빠지고 최종 단계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다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이 모든 경제적인 걸 국가가 다 커버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제일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주변 분들을 발견하고, 이런 분들이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미 절망해가지고 어떤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1577-0199번이고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393. 나는 민간이 더 좋다 하면 생명의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친구, 가족,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느냐 라고 이런 걸 물어봐 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면은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00개씩 보건복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서비스를 분명히 이용하고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희망을 연결하는 정책부터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작년부터 이런 코로나 우울 대비해서 심리 지원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런 비대면 심리를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네네.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성과가 그러면 있을까요? 이 관련돼서. 네. 그런 기사 보셨겠지만 1년에 지금 자살 예방 상담 전화만 전년 대비 70%가 늘고요. 저희도 신경정신의학회나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여러 전문가 집단이 복지부 심리지원단에 참여해서 저도 지금도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도 전화 상담도 하고 일반 국민들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또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연결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는 거. 그다음에 작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우울증으로 찾아오신 분이 한 17%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20대가 제일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데 꺼리낌 없이 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이라서 4, 5만 달러의 나라가 하는 커뮤니티 케어, 의료 서비스도 찾아가는 서비스, 이 시스템이 없는 시점에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 받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강도영이라는 가명으로 이제 간병살인 이슈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사실 뇌출혈로 2천만 원의 빚을 22살 아들이 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아들은 전혀 몰랐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있는 서비스도 못 받고 위기에 빠지는 일이 워낙 허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은 절망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또 우리가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내 환자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면 이거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만 전화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쭉 알려주거든요. 미리 포기하지 않고 꼭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근데 극심한 우울증이나 또 극단적인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런 전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사실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불안 지수가 높고 우울감을 계속 느끼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좀 극복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조언을 이게 해주신다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감염 재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또 앞으로 향후에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재난이 또 다가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일이 터지면 방역 시스템이 발동이 됩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을 해서 방역을 가동하는데 저는 동시에 심리적 방역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가동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지원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심리적 방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것이 동시에 나가는 시스템. 이것이 지금 저는 앞으로 감염 재난에 있어서 국가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때로는 또 짜증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당연히 힘내주시길 바라지만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가족들이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분들과 영상통화라든지 그냥 일반 통화라든지 본인의 힘든 감정들을 요즘에 뭐 단체 톡도 많이 SNS 시스템이 발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SNS 상이든 아니면 유선상이든 본인이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소통하는 그런 어떤 아주 친밀한 시스템이 사적 시스템이든 공적 시스템이든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힘들 때 꾹 참으면 결국 터지게 돼 있지만 결국 가까운 사람한테 통화하면서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짜증나. 나 이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도 서로 힘든 얘기 서로 소통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완화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위로도 되고 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조금 더 힘내자라는 또 격려도 되거든요. 그런 공적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사적 시스템 그리고 어떤 공동체 시스템 대규모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고 또 나도 언제 걸릴 수가 있고 또 걸리면은 또 내가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공포와 관련된 불안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가 격려해주는 그런 저희 나라의 어떤 단체 문화, 가족 문화, 이것이 또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된다면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험 징후가 왔을 때는 반드시 보건소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기 개입, 치료도 조기에 개입을 해야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높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는 공동체만 또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주변에 전화, 뭐 영상통화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또 혼자 사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부분들이 또 삶에 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얼핏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그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로딩이 굉장히 많아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도 응급실에서 119 대원님들 만나보면 거의 뭐 보호장구를 다 한 채로, 그리고 이제 병원들 자체도 이제 격리실 관련해서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 이송을 하는 데 있어 뭐 30분씩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 어레인지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거의 그만하고 싶다, 뭐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19뿐만 아니라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긴급 가동처럼 돌려왔던 시스템이 딱 그때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로딩도 커지고 어떻게 보면 번아웃 시점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저희 지금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를 그 현장의 방역진, 의료진,
또 소방, 뭐 경찰 이런 이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K 방역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3T라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해외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 3T의 첫째가 이제 테스트. 압도적으로 검사하고 PCR 검사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추적이죠. 대개는 이제 해외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방역관이 추적 검사 이거 다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요즘 조금 덜 하죠. 위드 코로나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또 지금 이제 이미 코로나 치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국가들도 꽤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국가가 생활치료센터, 중환자실 이걸 배정하는 것들을 이제 1년 8개월째 하다 보니까 그걸로 또 선방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말 못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는 되게 놀란 게 야,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높구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몸에 이거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저희가 뭐 작년에 이제 다른 선진국에 있는 나라의 어떤 간호사님이 오늘 10시간이나 일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는 아니 우리는 원래 원래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게 한번 당연한가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한편 이 소중한 사람들을 꼭 먼저 보호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소진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빠지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인력이 적으면 또 못 쉬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도 못 합니다. 왜냐면 너만 힘드냐? 뭐 이렇게 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방, 또 경찰, 의료진, 방역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특히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 하여튼 K 방역을 뭐 뼈를 갈아서 바쳐온 분들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현장의 의료진들도 거의 코로나 우울을 다 겪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 응급실만 해도 사실 한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노출자가 있고 격리가 되고 하면 앞서서 이제 10시간 일한 간호사가 울었다고 하지만 이제 12시간 이렇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12시간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고 하는 일들도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 뭐 단기간적으로 잠깐 하고 끝날 일이면 괜찮은데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 마스크 쓰는 거 힘들어 하시지만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이 많은 보호장구들을 계속 입고 갈아입고 하면서 이게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간혹 이제 의료기관들에서 다 수용받지 못하는 환자 관련해서 또 뉴스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자꾸 이제 뭐 환자가 이제 어렵다, 힘들다, 뭐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심리적인 좀 좌절감이 있고 하거든요. 이런 의료진의 번아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뭐 당연히 영순위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의료진들이 무너지면 방역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료진들도 정말 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뭐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심리 방역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검사소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번아웃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언제든지 힘들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 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서 정말 이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군인이 부상을 당했는데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면 일단 후방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방으로 빼서 치료를 하고 다시 복귀를 시켜야 그것이 결국은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장기간 유지되는데 큰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은 물론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재세팅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정책 이야기랑 여러 가지 나오면서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방역을 이제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블루에 도움이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가 사실은 이제 의료 자원이 너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나면 갑자기 서킷 브레이크나 아니면 갑자기 또 방역이 또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 다시 이렇게 사회에 미칠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좀 네, 궁금합니다. 저 위드 코로나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또 좋아하고 환영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이제 아예 봉쇄, 이제 셧다운을 여러 번 했다가 풀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을 한 나라는 근데 보상 수준이 거의 매출 수준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영업이나. 이제 그 수준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50% 이하거든요. 그 보상 수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어떤 업종들은 못 견딜 극단에 처한 거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의료 체계가 받칠 수 있느냐의 문제랑 또 좋은 변화지만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학교에 안 가는 게 대부분은 괴로웠지만 학교에 가서 나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친구가 이제 있을 거고, 여태까지 혼자 있는 게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 회식을 시작하는 게 또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이 또 맡겨지기도 하고, 이 위드 코로나는 새로운 변화는 하여튼 변화는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남들은 다 즐겁고 만나고 서로 연결하는 것 같은데 특히 외롭고 우울한 분들, 오히려 더 관심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나 이제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심리적인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심리적인 방역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재난에 대한 국가의 그 대응 매뉴얼이 다시 한번 재점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난이 있고 이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에게 대상이 되는 재난이 있고 전 국민에게 대상이 되는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재난이 있고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재난 매뉴얼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재난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방역, 심리적인 재난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번에 코로나에도 드러났듯이 결국 면역력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노출되는 거를 100%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사망률을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면역력인데,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방역이 단지 심리적 위로,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정신과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신체 면역력, 전 국민의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잘 점검을 해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처럼 열심히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과도한 어떤 제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교수님. 음,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100달러 때보다 지금 3만 1,000불 때가 더 행복하냐? 거기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게 이제 이전에는 혈연, 지연, 학연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오히려 현대 산업 사회에 저희가 들어서면서 거꾸로 외로워진 거죠. 뭐 우리만 겪은 건 아니고 그래서 영국만 해도 3, 4년 전에 외로움 부장관 근데 국가에서 외로움을 다뤄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연결시킬까? 자살 예방 부장관 뭐 이런 걸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이제 국가와 정부가 항상 모든 정책에서 이제 챙겨야 될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것과 함께 좀 개인적인 그리고 그래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좀 마음에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진료 오는 분들 중에 거의 뭐 정상에 가까운 분들이 꽤 오시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승진을 했는데 평생 전문직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부장이 돼가지고 승진해서 남들은 다 축하하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영업도 뛰고 회사 좀 살려보자라는 사장님 말을 듣고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아니고 거의 정상 반응인데 3번만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뭐 심리 검사를 하다가 성격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굉장히 낮고 위험 회피 경향은 너무 높아서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일을 맡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얘기하면서 이분이 3번 만에 쌤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여기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승진이라는 게 이제 위기가 된 거였네요. 그리고는 이걸 분명히 가서 회사에서 얘기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3번 만에 넘기셨거든요. 이런 코로나가 재난이 촉발한 위기 상황일 때 우리는 좀 마음에 투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가진 주변의 관계의 자원은 뭔지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좀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계된 그런 감염 관련 사망, 그리고 백신 관련 사망,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나의 불안, 나의 우울을 되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실 진료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도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환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세 분께서도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감을 좀 느끼고 있고 걱정스러운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뭐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가게도 열기가 힘들고 유지도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언제 끝나는 것이냐,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어떤 절망감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뭐 거기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 다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힘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가까운 지인분들 본인이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계시면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고 인사하실 때도 본인이 그냥 잘 지낸다 이런 덕담으로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덕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그 이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지역사회 보건소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두려움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기를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사실 이 상황이랑 제일 비슷한 장소가 응급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응급실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환경에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딱 한 마디, 두 마디, 요 정도의 따뜻한 말이나 친절한 말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표출을 하시는 거는 도와달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왜 저래 하고 그냥 짜증을 내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한테 내가 건네는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다가가시고 한마디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사실 뭐 코로나 우울 얘기하는데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치료를 다 끝내고 다 좋아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안 오셔도 좋겠다 종결하는 날에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 있어서 도움이 된 게 있느냐 여쭤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100%의 환자분들이 있다. 내 삶이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다. 누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선생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중간에 터널에서는 코로나 참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겨낸 다음에 돌아볼 때 저희한테 뭔가 새로운 방향을 또 알려주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함께 또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심리적 방역이란 말이 나왔을 만큼 앞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나가야 될 텐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살 방지 서비스 그리고 생명 지킴이 교육 같은 것들을 알아 있는 만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에 좀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정말 좋은 말씀, 풍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KMATV에서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도 있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